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입니다. 지난 한 주 여의도 정가는 빙하기처럼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야당 탄압, 표적 수사, 보복 수사를 이야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민생을 내팽개치고 국회를 방패 삼아 한명 수호에만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오늘도 두 분 패널과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천하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설주환 변호사님 함께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검찰의 칼날, 이재명 대표 턱밑까지 다다랐나입니다. 일단 설 변호사님,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이신데 네네네. 지난 한 주 굉장히 바쁘셨겠어요. 네, 뭐 당사 압수수색 현장에도 있었었고요. 뭐 첫 번째 그 저녁 때까지 야간에도 있었었고, 뭐 이번 두 번째도 뭐 이제 불러가지고 갔는데 이제 압수수색을 현장에 있었었는데 이제 뭐 저 말고도 이제 다른 변호사님도 계셨었고 이제 굉장히 인원은 많았었습니다. 인원은 많았었는데 뭐 실제 이렇게 가져간 내용은 그렇게 뭐 이 사건과 관련이 있나 싶을 정도의 어떠한 내용이어서 그러니까 그 정무직 당직자 명단이었거든요. 예. 우리 그 부위원장단 명단인데 굳이 그건 또 이번에 다 새로 임명되신 다 그 부위원장들 급인데 그래서 굳이 뭘 저걸 가져가나라는 당에서는 그래서 뭐 이게 이러려고 이렇게까지 했나. 오히려 검찰이 이렇다는 거 뻔히 알 텐데 예. 이렇게 쇼를 어떤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적인 어떤 대응이나 이런 거는 준비를 따로 안 하시나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 검찰의 수사는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고 네. 그러면 당에서는 이런 법률적인 대응을 하자. 지금은 법적 대응은 이제 김용 네. 그 부원장이 부원장. 개인적으로 지금 변호인을 제가 알기로는 두 분 하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현근택 대변인이 아마 지금 변호인으로 예. 지금 선임이 돼서 아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도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검찰의 지금 신문에 대해서는 증언 거부, 그러니까 진술 거부. 진술 거부를 네.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재판 과정에서 조금 더 정치하게 싸우겠다. 이 부분을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지금 실제적으로 당에서는 예를 들어서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뭐 법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 네. 예. 천 변호사님. 네. 일단 이 혐의 자체를 좀 한번 보면 네. 지금 어쨌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입을 열었어요. 네. 입을 열어가지고 김용 부원장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게 물증도 이미 확보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유동규 한 사람의 말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아니, 저도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네. 제가 만약에 수사하는 검사인데 유동규라는 사람의 말만 믿고 수사 계획을 쭉 짜고 민주당의 당사 압수수색까지 한다? 그러다가 잘못되면 저 진짜 큰일 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유동규의 진술이 있고 심지어 지금 그 얼마 전에 다른 언론사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위례 신도시 사업자 다른 사람도 입을 먼저 열었다. 이제 그 예. 얘기가 나오고 예. 유동규가 나오고 그다음에 나무욱이 나오고 정민용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맞고 또 거기에 더해 가지고 그 자금 관리를 했던 남욱 밑에 있던 이모 이사인가요? 뭐 예. 그 사람의 뭐 메모까지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퍼즐이 어느 정도 맞춰진 상태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을 내준 것 아니겠냐. 예. 뭐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 뭐 진술 거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수사 과정에서 뭐 더 나올 거는 제가 봐도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예. 근데 최대 30일 동안 수사라고 그다음에 기소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아마 다음 달 정도 되면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마 구속 기소를 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김용 부원장은 꽤 오랜 기간 그래도 구속 상태에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이제 혐의가 네. 정치자금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뇌물죄라고 하면 김용 부원장이 받은 거에서 끝나는 건데 네. 정치자금법이라고 하면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였고 어떤 식으로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쓰였을 것이다라는 것이 검찰의 그림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이 김용 부원장에서부터 막혀 있는데 이재명 대표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제가 봐도 그 간단한 건 아니에요. 김용 부원장이 입을 여느냐에 달려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돈의 사용처가 좀 밝혀져야 되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정치자금 뭐 받았다 해도 이걸 뭐 계좌이체로 사람들 쓸 것도 아니고 뭐 카카오페이를 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처를 밝히는 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예.
또 이게 이제 김용 부원장이 입을 열지 않는 한 이재명 대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가담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 밝히는 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이게 꽤 복잡한 문제인 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네. 예를 들면 특히 이재명 대표 좋아하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런 어떤 의혹이 있고 한 오른팔 왼팔 정도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한동훈 이상민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돼 있다. 그러면 이걸 과연 이제 지금의 민주당 쪽에서는 가볍게 다뤘겠느냐. 그러니까 점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쪽에서 정치적인 압박을 받는 거고요. 예.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만약에 실각하게 된다. 예. 당내의 비토 세력이 커진다. 이래서 김용 부원장 입장에서도 이재명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유동규가 입을 열듯이 좀 흔들릴 입장이 수 있다.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설 변호사님, 네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탕 한 개 받은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대장동 사업, 그 대장동 일당은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는데 나한테 네. 왜 돈을 주냐 이렇게 하는 건 그렇죠. 맞죠? 예. 그러니까 그 기존에 뭐 이재명 당대표 저는 뭐 그 말 전 진실이라고 예. 지금까지 믿습니다. 예. 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굳이 그 돈 8억? 저는 예. 이해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대선 뭐 불법 자금이 굳이 8억이 필요했을까? 뭐 이제 뭐 후속 오늘 아침에 나온 뭐 예를 들어서 후속 기사들은 뭐 20억을 더 달라 그랬다. 예. 뭐 이런 내용도 예. 있긴 하지만은 저는 뭐 그 돈이 굳이 필요했나 당시에 예. 굳이 필요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검찰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진술 플러스 물적 증거라고 하면서 보통 메모, 예. 그다음에 무슨 돈가방, 예. 그다음에 뭐 그때 돈을 건네줄 때 썼던 박스 예.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돈을 줬는데 돈가방이 회수해 오나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과정에서 아니 돈가방을 보통 그냥 우리가 예전에 차떼기당 할 때는 차까지 줘버리죠. 차를 줬어요. 예. 그냥 아예 그 트럭을. 근데 예. 돈가방 돈만 꺼내서 주고 돈가방 가져오나요? 정치자금인데? 소중한 가방이요. 그 명품 가방이었나 그러니까요. 보죠. 네. 아 그런가요? 네. 박스까지도? 저는 그래서 이게 아니 물론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다는 내용은 있을 텐데 저희가 예. 지금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걸 기사가 지금 후속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일단 저는 좀 물적 증거라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저는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지금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내용은 지금 뭐 남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동규까지 돈이 갔다라는 내용은 진술이 맞춰져 있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유동규에서 김용 부원장까지 갔느냐 이 부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그렇죠. 거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유동규에서 멈춰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천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실 때 유동규가 불게 된 이유가 뭐냐. 정권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고 예. 본인에게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그런다라고 하지만 뭐 그렇게 되기까지 뭐 이재명과 예를 들어서 김용과의 관계, 예. 그다음에 이재명과 유동규의 관계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일단은 김용도 받았다는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저는 더 앞서가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이 돈이 건네졌을까? 이런 부분은 너무 앞서간 것이다. 그리고 그렇죠. 저는 예. 그래서 최근에 이런 뭐 언론에서 이런 인터뷰 내용 중에서 뭐 진성준 의원이 뭐 체포 구속을 할 때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건 당연한 건데 예.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아직까지 저는 왜 물론 질문에 대한 답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다. 언론적인 얘기를 얘기하신 거겠지만은 너무 앞서가신다. 예. 그런 부분까지는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김용 부원장의 혐의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그 앞단에서의 진술만 있을 뿐인데 그 다음 단인 이재명 대표까지 벌써부터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 전혀 아니죠. 예. 지금 그건 어찌 보면 검찰이 최근에 저는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로 생각하는데 최근 보면 단독 보도가 너무 많아요. 많죠. 지난주부터 예. 계속 그것도 한 언론사가 아니라 예. 돌아가면서 지금 예. 이건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아니, 한동안 이걸 못하게 했었었는데 지금은 아주 대놓고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언론사들도 언론사의 니즈와 예. 그다음 검찰의 니즈가 저는 맞아 떨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김용 부원장 구속 이후에 벌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다 주변 김용이 어떤 사람이겠지?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유동규랑 많이 만났고 옛날부터 무슨 친분이 많았어. 대다수가 뭐 술을 먹었다느니 뭐 정진상이랑 술을 예. 먹었다느니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범죄 사실과는 관계가 없는 어찌 보면 주변 때리기. 이제까지 예. 너무나 검찰, 그러니까 특히 윤석열 검찰에서 특수부에서 많이 사용했던 언론에 대한 대응 태도가 지금 다시 한번 발현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난 24일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당시 이재명 대표는 오전 11시쯤 당사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달라. 또 울먹이기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울먹인단 말입니다. 울먹인다는 의미는 네. 정말 억울하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어요. 진정성이라는 의미가 또 눈물에 있잖아요. 천 변호사님도 그렇게 보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저도 잘 보셨어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결국 사건이라는 게 뭐 밝혀져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본인이 참 뭐 지금 상황에 뭐 힘든 감정들이 뭐 나올 수 있겠죠. 설령 이 의혹들이 사실이라고 해도 대응하는 사람은 힘들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좀 안 좋은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예. 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무슨 뭐 민주화 운동하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당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예.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당에서도 법률 지원 안 하는 거거든요. 예. 이건 개인적인 일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당과 어떤 혼연일체가 돼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은 오히려 저는 좀 반감이 들 수도 있다. 당내 예. 구성원들 입장에서. 차라리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였다면 그냥 당은 그냥 민생이나 챙기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도 하지 마라. 예. 오히려 나 때문에 괜히 불미스러운 일로 우리 당사가 이렇게 좀 압수수색까지 당하게 돼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내가 오히려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 당은 뭐 굳건하게 앞으로 잘 갈 거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내놓으시는 게 낫지 않나. 이게 지금 네. 이렇게 하니까 저는 오히려 너무 당을 본인의 이렇게 방패막이로 쓰시려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사실은 원래 이재명 대표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런데 상황이 바뀐 것이 유동규 전 본부장, 천 변호사님께서 게임 체인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 지금 구속기간 만료로 나오자마자부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들도 내놓고 있죠. 배우 협박 뭐 이런 거 당할 사람 아니고요. 성실하게 재판받고 그냥 진실대로 할 생각입니다. 제가 좀 밀어내가지고 않을까도 생각했는데 그거는 오히려 더 다른 속임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양파가 아무리 껍질이 많아도 까다 보면은 속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유 전 본부장이 연일 폭로성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본인이 처벌을 덜 받기 위한 재판의 전략인지 아니면 정말 진실을 이야기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작년 대장동 수사가 시작됐을 때부터 다시 한번 복기를 해야 돼요. 예. 이거 복기를 해보면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어떤 걸로 구속 기소가 됐었냐면 3억 5, 제일 처음에 체포가 됐을 때는 8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뇌물. 나중에 기소된 내용을 보면 3억 5천만 원의 뇌물, 그 다음에 700억 원의 뇌물 요구, 그 다음에 1,800억 정도의 대장동 개발 차익에 대해서 배임죄가 돼요. 예. 근데 지금 이 세 가지 죄 다 인정되면 이 사람은 30년 동안 살아야 됩니다. 30년 넘게 30년.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앞에 뇌물 3억 5천, 그다음에 뒤에 예를 들어서 700억 요구, 예. 그다음에 1,800억 배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한 장짜리 종이로 한번 정리해서 펼쳐보면 예. 아니 이렇게 지금 30년 이상을 다 인정된다고 한다면 30년 이상 살아야 되는 사람을 예. 왜 구속기간 만료가 됐다 해서 풀어주나요? 보통은 구속기간 연장해 나가죠. 다 연장에 예, 나가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6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또 한 가지 자기가 인정을 해요. 최근에 인정한 게 부패방지법 위반이에요. 예. 그것으로 기소가 돼요. 예. 근데 이 사람은 또 풀어져요. 그리고 나와서 열심히 지금 얘기하고 다녀요. 예. 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작년에 기소된 내용이 과연 유동규 씨에게 다 유죄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특히 700억 뇌물 요구한 부분과 1,800억 가량의 배임죄에 대해서는 아예 저는 무죄가 나올 것 같아요. 그 3억 5천에 대한 뇌물이 과연 이것도 인정된다 손 치더라도 1억 이상 뇌물이 되게 되면 굉장히 10년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는 예, 거예요. 예,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자 부패방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자기가 줬다는 부분만 인정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집행유예 나오고 아니면 징역 1년만 때려도 돼요. 그러면 예. 이제까지 이미 미결 구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더 이상 형은 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플리 바게닝, 그러니까 죄를 조금 검찰과 피의자가 좀 조정하는 것이 저희가 현행법상 안 되는데 검찰이 기소를 어떻게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의혹들이 많이 들자 유동규 전 본부장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참았다. 의리를 지킬 이유가 없어졌다. 본인 재산 다 털어봤더니 3천만 원이고, 그리고 정진상은 여의도로 이사 갔고 김용은 빚 하나도 없이 아파트 샀더라. 이거 나 더 이상 의리를 지킬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정 변호사님.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누구나 다 이기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동규가 예를 들면 본인의 형을 강경받기 위한 목적, 내가 다 뭐 혼자서만 뒤집어 쓰지 않을 목적 원래 다 있을 겁니다. 예.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목적. 중요한 거는 그런 여러 가지 의도나 목적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거에 실체가 있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늘 그렇죠. 저도 제가 만약에 변호 맡고 있는 사람이면은 최대한 죄를 줄이고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 협조해가지고 우리가 형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자고 조언할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그래서 서두에도 유동규 한 사람의 입만 따라가는 건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의도라는 게 너무 그게 과다해지면 없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예. 뭐 거짓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 유동규 혼자서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유동규에 대해서 뭐 구속 연장을 왜 했니 안 했니 하지만 만약에 유동규가 이런저런 여러 범행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자백을 했다면은 예. 구속을 할 필요성 자체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멸의 우려 자체가 예. 별로 없어지는 예. 게 되는 거죠. 수사기관 입장에서. 그다음에 아마 유동규는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지금 잡혀있는 사람들 쭉 보십시오. 예. 대부분 다 대장동 일당이고 성남시와 관련해서 공적인 역할을 한 건 사실 유동규 혼자. 아, 그렇죠. 그렇죠. 성남시의 관점에서, 예. 도시개발공사의 관점에서. 그러면 제가 유동규 변호사로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허가 좋게 내준 거, 뭐 이 계획을 좋게 짜서 이 사람들이 큰 돈 벌 수 있게 해준 거, 이런 거 다 네 혼자 책임져야 된다. 예. 과연 이거 정말 너 혼자 책임질 거냐? 윗사람이 없었으면 어쩔 수 없이 혼자 책임져야 되는데 윗손이 있는데 왜 혼자 예. 책임지냐? 근데 지금까지 유동규의 말에 의하면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얘기를 안 했다는 건데 뭐 김문기 처장 모른다 그러지 예. 뭐 내 가짜 변호사 보내가지고 나를 뭐 감시한다 하지 예. 굳이 그럴 필요 없어졌다. 나도 그냥 내 살 길 찾겠다. 저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근데 내 살 길 찾겠다고 해서 과연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인가? 예. 이게 등치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근데 네. 그 방금 얘기 드러났듯이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유동규에 대한 첫 번째 구속 그 기소된 내용 아까 예. 말씀드렸다시피 뇌물죄하고 그다음에 배임수재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뇌물 그 700억에 대한 예. 뇌물 요구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죄가 만약에 유동규가 무죄가 돼요. 그럼 누군가를 구속 기소해야 되는 거 누군가를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죄를 물어야죠. 당연히 유동규가 책임이 아니라면. 그게 무죄가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오히려. 근데 이거 네. 유죄가 된다고 한다면 유동규 씨 지금 잠깐 나와 있는 거예요. 진짜 해서 앞으로 30년 동안 있어야 돼요. 진짜로. 저도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예, 유동규. 근데 아, 그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이 희미해져요. 그 예. 유죄 인정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뭐 곧 1심 판결이 나겠지만 거의 마무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부실수사한 거죠. 과거에. 뭐 그 검찰이 또 이제 뭐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라고 항상 얘기하지만은 저는 이건 검찰이 좀 의도적이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제일 처음에 이 대장동 사건이 발단이 됐을 때는 뇌물과 배임이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정치자금 수사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과연 이게 또 돈 금액은 비슷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예. 8억이라는 숫자가 제일 처음에 이게 우리가 이걸 딱 쳐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예. 저는 이런 부분에서 뭐 제가 뭐 항상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 죄가 있으니까 당연히 수사를 하고 예. 처벌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뭐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네. 생각하실 예. 수는 있는데 근데 뭐 반대로 유동규나 남욱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치된 이런 진술을 내놓고 있는데 예. 수사 안 하면 그것도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거고 그리고 처음부터 사실은 대장동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던 게 과연 유동규가 이거에 최상위에 있는 사람인가? 아, 예. 뭔가 더 위에 있는 뭐 뒷배가 있는 건 아니냐 하는 의혹은 계속 있었던 그렇습니다.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에 맡길 수 없다. 특검하자라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관련 영상도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런 정쟁적 요소는 지금 1년이 넘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 맡기고 민생에 집중하자. 대통령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주기 부분이 부담스러우면 빼도 좋습니다.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빼고라도 특검을 하자. 일단 이렇게 특검 제안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근데 특검 제안을 했지만 네. 현실적으로 법사위의 벽을 넘기도 어렵고 국회의 벽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의 지지를 받아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고 네.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제안한 거 아니냐라는 세석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특검 카드는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당이 뭐 방탄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잘 되돌아 보면 그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선거법 위반, 예. 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있었을 때 당에서 이렇게 나서지 않았었어요. 뭐 개개별로 그 의원들이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지만 당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이 하겠다 했어요. 예. 근데 이게 당을 언제부터 그랬냐? 압수수색 나오면서 그런 거예요. 당사에 대한 침입이에요. 당사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예. 압수수색이라고 민주당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당 전체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저는 검찰이 정말 저는 어떠한 보면 실수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예. 김용에 대한 자금이 대선 자금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아직은. 근데 이걸 대선 자금 수사라고 해버렸어요. 예. 구속영장에도 대선 자금이라고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대선 자금이 불법 대선 자금이라고 한다면 이건 민주당의 운명이 걸린 문제예요. 이건 예. 당연히 당 전체가 같이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부당하다. 예. 좀 섣불렀다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는 특검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개별특검법으로 할 것인지 상설특검법으로 할 것인지 개별특검법에 대해서도 당연히 뭐 조정원 의원이라든지 지금 뭐 듣고는 있다고 하지만 예. 뭐 패스트 트랙을 가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만은 특검은 어찌 되었건 간에 통과될 여지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있기 있다. 때문에 저는 네. 아직까지 유효한 카드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특검 관련 제안에 대해서. 특검 되기 전에 수사 끝날 겁니다. 검찰 수사가 네. 끝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도 이게 무슨 뭐 패스트푸드 같은 게 아니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 뭐 한다고 뭐 하루 이틀 만에 막 나오고 그렇죠. 이런 게 협의를 아니라 해야죠. 예. 협의하고 패스트 트랙 태워도 뭐 6개월 뭐 이렇게 예. 걸리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이라고 하면 거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단계로 갈 거고 결국 이제 뭐 아까 정치자금 관련한 얘기 하셨는데 그 실체가 얼마나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예.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게요. 과연 이게 민주당 전체의 문제인가? 예. 만약에 대선 본선 자금을 이런 식으로 대장동 일당한테 받아 썼다고 하면 당 전체의 문제 맞죠? 그렇지만 경선 단계 그렇죠. 자금이라면은 지난해, 이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경선에 경쟁자들의 입장도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경선이었던 건가?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물론 당사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입장 바꿔서 한다고 해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가 당의 본 대선 후보로 선출되기 이전의 혐의들이 주된 것들인 것 예. 같은데 이렇게 당 차원으로 할 필요가 있나? 뭐 저는 솔직히 좀 의문이라서 지금 이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은 이재명 대표가 아직까지는 당내에서 플랜 B가 없는 압도적인 원톱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까지 민주당에서도 좀 강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 저는 플랜 B가 있었다면 이 정도로까지는 안 했을 거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내부에 사실 우리 천 변호사님 이 밖에서 보시지만 네. 어떤 이 친 이재명계 외에도 친문이라든지 아니면 그 같이 경선을 했던 이낙연계 의원들도 계시고 또 당원들도 그쪽을 지지하는 당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최대한 누르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친문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서욱 장관 뭐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단일 대우를 흐트릴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친문계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낙연계, 뭐 정세균계 다른 분들 계십니다만은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이분들은 당내 현재 뛸 만한 구심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구심점이 있었으면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튀어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뭐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에서 귀국하실 것도 아니고
당내에서 플랜 B나 아니면은 반명의 구심점을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는 거다. 다들 속으로는 지금 불안해하는 기류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바로 서해 피격 사건입니다. 고위급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의 지시에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정권 수사가 거의 문재인 대통령의 턱밑까지 온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이런 내용이 있었었는데 뭐 이제 그 서훈 실장 같은 경우는 성명을 발표해서 그런 예. 지시한 적이 없다. 예.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예. 그런 내용 들은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인터뷰 등의 방송 등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서훈 안보실장과 그다음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어떤 소환을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하면 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또 며칠 전 국정원 국감장에서 있었던 발표된 내용들 예. 저는 감사원의 내용들이 다 어찌 보면 다 틀리다고 나왔어요. 예. 오히려 국정원에서 발표한 내용에는 SI 정보에 월북이라는 단어 있었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예. 그리고 그 중국 어선이 있었냐 없었냐 확인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감사원은 뭘 보고 감사를 한 것인지 예. 그래서 그걸 수사 의뢰를 한 것은 도대체 어떤 의도로 한 것인지 어떤 근거로 한 것인지 예. 또.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오히려 국정원에서 부정당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 저는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이 사건의 공소유지가 가능한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좀 무리한 수사다. 전 정권을 향해서 좀 무리한 보복 수사 아니냐 이런 지적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 이게 워낙 국방 이런 거와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뭐 100% 알지는 못해서 조심스러웠는데 네. 저는 영장 청구할 때 이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쉽게 될까? 사실 저도 좀 걱정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 이 사람들이 장관인데. 다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이고 장관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되겠나 했는데 또 영장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영장이 나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사건의 최소한의 실체는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보면 저도 이 아까 SI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SI에 월북이란 단어가 나온다는 거는 우리 모두가 예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몇 번 물어봤을 때 이런 답변을 하냐, 그게 마지못해 하는 거냐 이런저런 해석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사원에서 이번에 조사한 것도 그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조류 시험이라든지 심리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다 월북이라고 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거나 왜곡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예. 쭉 내용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뭐 튜브에도 우리나라에서 안 쓰는 건데 뭐 그 원래 어업 지도선에서 튜브를 뭐 쓴 것처럼 뭐 이렇게 하고 막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 어찌 됐든 저는 서욱 장관이나 해경청장이 서훈 안보실장이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지시했다라고 거짓 진술을 할까?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봐요. 예.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전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진짜 못났다. 아니 안보실장이 방향 정해준다고 그대로 가면 됩니다. 제일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게 국방부 장관이랑 예. 해경청장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안보실장이 우리 월북 쪽으로 갑시다라고 해도 예. 국방부 장관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월북일 가능성도 있는데 단정 짓기는 아직 이르다. 예. 우리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공무원이 영혼이 없다지만 장관까지 영혼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는 이 전체적인 사건 모든 것이 월북이라는 좀 성급한 결론을 내기 위해 짜맞춰진 게 있고 이 짜맞춰진 게 단순히 정무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니라 거의 무슨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갈 정도까지 이르렀다. 그게 아니면은 이거 구속영장 쉽게 안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산업대책위원회 주관에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습니다. 자료 삭제 지시 없었습니다. 청와대는 첩보를 생산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생산된 정보와 첩보를 보고받는 곳입니다. 청와대가 정보나 첩보의 생산 기관에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수사 또 한쪽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 정국 속에서 전국은 굉장히 급냉하고 있고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저희
대한민국이 IMF 경제 위기가 다시 온다, 금융 위기가 다시 온다라는 위기설까지 하다합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모셔서 지금 오셨는데요. 잠시 뒤에 인터뷰 또 이어가기 위해서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촌철살인 대담한 인터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 위기 속에 대한민국의 해법을 찾고 지역 발전의 해안을 듣고자 자타공인 대한민국 대표 경제 전문가 김동연 경기도지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저희 광주 전남 광주 오셔서 여수의 세계 한인 경제인대회 참석하셨고 또 전남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가요? 예, 우선 한인 경제인 대회는 전 세계 우리 교포 기업인들 그 회원수 33,000인 예. 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제가 고문 자격으로 참여해서 대한민국 경제 활로 중에 하나는 결국 글로벌이거든요. 예. 경기도 또 대한민국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논의했고요. 또 오늘 협약을 맺은 MOU에서는 예. 저희 경기도와 또 우리 전라남도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는 힘을 합치자 하는 내용으로 예. MOU를 우리 전남지사님과 함께 맺었습니다. 이제 업무 협약 체결하셨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수도권인 경기도와 이 전남 같이 상생할 수 있느냐,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네. 어떻습니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이 좀 있습니까? 그럼요. 예, 대척점에 있지 않습니다. 예. 흔히 이제 균형 발전하게 되면 이 파이가 정해진 걸로 생각을 하고 예. 누가 많이 가면 누가 덜 가져가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균형 발전과 상생 발전의 방향은 파이 자체를 키우는 것입니다. 각각의 지역에 맞는 특성에 따라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어서 예. 파이 자체를 키우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경기도와 전남이 힘을 합쳐서 예. 이 파이를 키우는데 또 각각의 발전 전략을 하는데 도움이 되자는 게 하나고요. 예. 두 번째 많이 오해하시는데 경기도에도 굉장히 힘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예. 북부 지역의 인구가 360만인데 예. 재정 자립도는 따로만 띄어서 하면 전국에서 최하위권입니다. 아, 그래요? 예, 경기도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예. 대도시 또 농촌 지역 또 조금 발달한 첨단 산업이 발달한 지역 예. 또 아주 그 열악한 지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지역은 수도권으로 넣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보다 이 성장 잠재를 찾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전남과 저희 경기도는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조금 경기도정으로 좀 들어가 보자면 네, 네.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조금 친근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기회소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조금은 생소한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예.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이 시장과 사회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네. 일정한 기간 보상해주겠다는 네.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인들이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일정 소득 이하의 분들은 자신의 창작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못 받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한시적으로 또 제한된 범위에서 소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기회소득이고 예. 기본소득과의 차이는 이 그 대상의 한정성, 예. 그다음에 이 소득을 보존해준 기간의 그 유한성에 있습니다. 끝까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런 분들이 자신의 그 어떤 작품이나 예. 또는 사회적 가치를 시장에서 보상받으실 때까지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 단순히 예술인 문화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활동을 하셔가지고 사회적 병을 줄인다든지 예. 또는 집안에 있는 돌봄 서비스를 하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독립야구단처럼 운동을 하면서 뭔가 우리에게 좋은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남아 지원하겠다는 것이 기회소득의 취지입니다. 이 기본소득과는 조금 다르네요. 그러니까 다르죠. 예. 기본소득은 이제 그 무조건성 예. 또 항구성 또 현금성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사실은 앞으로 오래 뒤에 있을 그 일의 미래와 관련돼 있습니다. 예. 일 적게 하는 소수와 일 하지 않는 다수를 상정한 그렇죠. 예. 아주 장기적인 얘기고요. 기회소득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그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일정한 기간 지원을 해줘서 그분들이 그 가치를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보상받게끔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네. 이번 주에 시정연설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건전재정, 약자 복지를 이야기했거든요. 들으셨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이번에 시정연설을 보면서 이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지금의 경제를 상당히 안이하고 이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좀 혼란해하고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시정연설에서 뭐 좋은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전재정을 얘기했는데 예. 저는 지금은 민생재정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 지금의 위기는 과거의 그 금융위기나 국제금융위기처럼 예. 단시간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강대국간의 패권주의 예. 그리고 신산업을 선점하려고 하는 자국주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려움과 위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재정에 있어서는 민생재정으로 해서 취약계층 또 이와 같은 위기가 왔을 적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탄탄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지원 예산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건전재정을 핑계로 그런 것들이 안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라든지 전액 삭감했어요. 그렇죠. 노인 일자리 숫자 줄였습니다. 많이 줄었죠. 그다음에 공공 어린이집도 숫자를 줄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민생재정이 아닌 건전재정보다는 민생재정.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서는 노인 일자리 중앙정부 줄인 거 이상으로 저희가 늘리겠습니다. 공공 어린이집도 더 확충하고 해서 행동으로 이 민생 재정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그 채권 시장을 포함한 금융 시장이 혼란이 왔습니다. 그랬죠. 뭐 특정 지자체에서 이 같은 일들이 이제 금융 시장에까지 이제 발화가 됐는데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과감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렇지만 지금의 이 속도와 폭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경제에 지금 화약고 중에 하나가 지금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짚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좀 뜯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채권 시장이 급속하게 경색된 것이 강원도의 채무보증 불이행 이후에 선언 이후에 굉장히 경색이 됐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바로 회의를 통해서 50조 원 정도를 긴급하게 풀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괜찮은 정책인 건가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그 강원도에서 처음에 그와 같이 한국부터 잘못됐죠. 그랬죠. 경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권에 과거 그 전임지사 때 한 일에 대한 뭐 일종의 뒤집긴 것 같은데 이 시장과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중앙정부에서 조치가 늦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되게 바로 여기에 대한 진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시간을 끌었습니다. 시장은 특히 금융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시장의 신뢰를 잃었거나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시장으로는 그야말로 뭐라고 할까요? 쥐약 같은 것이죠. 그래서 늦었고 이번에 50조 플러스 알파를 얘기했지만 지금 채권안정기금 뭐 20조 이런 것들 2008년도 때 국제금융위기 때 만든 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인데 저는 지금 막기에 좀 미흡할 것이다. 조금 더 과감하게 해야 될 것이다. 2008년도 국제금융위기 때 제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하면서 그 위기 극복에 최전선에 있었거든요. 세 가지 원칙을 했습니다. 과감하고 신속하고 충분하게.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고 과감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보다 좀 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에서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긴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올리면서 시중에 자금을 끌어당기고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돈을 풀어야 된다. 이런 또 좀 상반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모순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금융당국에서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한
유동성 공급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국내적으로는 그게 대책이 될지 몰라도 국제적으로는 아주 그 한국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을 낼 수 있는 조치입니다. 그렇죠. 영국이나 일본도 지금 굉장히 맞습니다. 위기가 예. 그쪽에서 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발권력과 이동하는 것은 최고의 수단이고요. 예. 그 전에 정책의 일관성 또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과감하고 신속하게 또 충분하게 유동성 공급하고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 차원 또 중앙은행 차원에서는 또 이제 우리 지사님 말씀하시는 충고 또 잘 들었고 아마 하실 건데 경기도지사로서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어떤 정책들을 통해서 이런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저희 경기도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민생 예산을 짤 것입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 재정을 마음대로 확대하기가 쉽지 않을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돈을 좀 써야 할 때입니다. 적정한 규모에서 돈을 좀 써야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재정의 내용입니다. 예. 그 내용이 얼마나 탄탄하게 우리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또 경제 활력 불어넣을 수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저희는 지금 지방이 다 어렵습니다. 예. 우선 취득세, 이 부동산 거래가 지금 거의 절벽 하다 예. 보니까 취득세 그 세수 인하로 인한 어려움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겪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한계 속에서도 저희는 나름대로 재정을 조금 쓸 생각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내실 있게 해서 아주 따뜻하게 취약계층 또 어려운 계층이 이 떨어지지 않게끔 예. 또 다시 재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대책들을 우선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외에도 제가 취임해서 1호 결제가 이 민생경제와 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들이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이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은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은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IMF 시절에는 어디 혹시 근무하셨나요? IMF 시절은 제가 지금의 기재부의 전신 재경부에 근무했었고요. 네, 지금 상황이 IMF 혹은 또 금융위기랑 비견되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그 위기들은 1년 내에 어찌 우리가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위기는 좀 장기화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 장기화될 것 같다는 근거가 이제 잠깐 얘기하셨지만 그 근거하고 그럼 그걸 어떻게 좀 해법을 저희가 찾아 나가야 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IMF 때나 이제 국제금융 위기 때는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위기를 극복을 했습니다. 네. 새로운 위기는 과거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금의 위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정치 경제의 구조 또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그 우선적인 그 독점적인 지위를 얻기 위한 강대국의 대결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장기전으로 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과거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 정도를 낼 겁니다. 예. 좀 길게 보고 일관성 있고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고 동시에 국제 경제와 국제 정치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그 어떤 가치와 또 가는 방향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거기에는 이제 뭐 재정정책, 금융정책, 산업정책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같이 어우러지는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돼야 될 것이고 시장의 동향과 시장의 반응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소통하는 것이 또 더없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지만 시간이 저희가 길지 않아서 다음번에 방문하시면 또 한번 네. 저희 한번 나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들으신 대로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 가장 큰 피해 지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신뢰를 주고 안정감을 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지금 정치권에 있는데 과연 정치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C 시사 토크쇼 천철살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